계속 대책이 나오는데 인정을 안 해? 아니 이 집은 내 사유재산인데 이거 함부로 팔아라 말아라 해도 되는 겁니까?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겁니까 진짜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값이 상승하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21번째 대책이 별로 그렇게 지금 효과를 못 보니까 이제 22번째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금 무조건 왕창 올려서 부동산 잡아. 그리고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설치지 못하게 해서 집값 떨어뜨리겠다. 이제 메시지는 딱 요거거든요. 특별하게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지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계속 21번째까지 내놨지만은 지금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 대책이.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6.17 대책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제 여당이죠. 여당이 직접 나서서. 근데 이제 보면요. 우리 그 대통령께서 부동산 특별 지시 내렸죠. 공급 늘리고 종부세를 강화. 결국 또 세금 강화예요. 종부세, 세금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종부세 강화. 그래서 이 세금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마디로 골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그요. 예.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현 여당까지 나서서 지금 완전히 신문을 도배를 하고 있냐면요. 이게 부동산이 계속 오히려 집을 사야 될 이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집을 지금 구입을 못 하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니까. 전세 대출도 받으면은 6개월 내에 들어 살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지지층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있어서 민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수습책이 지금 뭐예요? 종부세 강화. 근데 저는 여기서 공급을 늘린다 그래가지고요. 이 공급 늘리는 정책 해서 어쨌든 이 공급을 늘리는 또 마인드가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또 요거죠. 여기 상기 신도시. 이 상기 신도시 물량을 빨리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뭐 특별한 것도 없죠.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지금 또 바로 이 총리께서 총리가 아니죠, 지금은. 대표죠. 민주당. 자, 이해찬 대표께서 다주택자 취득세 15% 싱가포르 부동산 세제 검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비슷한 나라랑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지금 서울보다 조금 큰 규모의 나라잖아요. 사실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는 정부에서 공적 임대 아파트를 계속 줘서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살거든요, 지금. 자, 그런 마당에. 그리고 또 거기는 이렇게 소형으로 작은 그런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큰 40평대 되는 임대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다양한 평형대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랑 어떻게 거기서 취득세 대부분이 50%가 넘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데 여기 모델로 해가지고 취득세 15% 싱가포르 모델로 해서 이게 한다는 게 15%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주택자 한마디로 좀 어처구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김태년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후속 입법 빠르게 추진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 역시 또 규제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서울시장님이죠. 예. 보유세 강화 통해 역시 세금 강화하겠다. 보유세. 투기이익, 불로소득은 환수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 눈에는 그저 서울에 많이 임대아파트, 청년 임대니 임대아파트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너무 편향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떨고 있는 52만 임대사업자, 이거 기사가 났던 건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법을 소급해서 혜택을 축소하는 그런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존 임대사업자한테까지도 소급해서 이 세제 혜택을 뺏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이 소급 혜택, 이거 완전히 위헌 요소가 상당히 큰데 그냥 무조건 막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웠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재산세 보유세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혜택. 참 너무 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종 세제나 인센티브를 축소 아니라 거의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거 이게 말이나 돼요. 이랬다 저랬다 정책 신뢰도 꽝입니다 지금 꽝. 예. 자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 임대사업자 내라 혜택 많이 줄게 빨리 내. 그리고 그 대신 임대료는 연 5%씩만 받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걸 다 희생해 가면서 임대사업자 다 냈죠. 예. 근데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금 폐지한다고 하니 정부 정책이 이게 오락가락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임대 등록이 줄어들면은 전세 가격이 다시 또 확 또 지금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더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전세가가 제가 오른다고 동영상 띄워놓은 거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전세 가격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임대 그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돼요. 그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연 5% 그리고 4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4년 정도, 2년을 더 살게끔 2년 보통 지금까지 2년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바뀌거나 돈을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근데 2년에서 플러스 2년까지 더 의무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전월세 상한제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역시 포함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냈던 사람 혜택 폐지하면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탈퇴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안 받잖아요, 또. 그리고 미리 팍 올릴 수 있겠죠, 가격. 예,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를 크게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정책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완전한 실패입니다.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은 몇 번, 뭐 세네 번, 네다섯 번 대책 내놔서 그걸로 이제 끝이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대책이. 근데 계속 대책이 나오는데 인정을 안 해. 예, 실패했다는 거를. 지금 현 국토부 장관께서도 부동산을 너무 몰라서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게 규제로 집값 잡는다는 이 발상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똑같았잖아요. 규제 일변도 그리고 세제 강화해서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많이 이반이 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규제를 집값 잡는다는 발상 이것도 완전 잘못된 거고 완전히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답은 뭐냐면 공급이에요. 이 공급 물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을 임대아파트로 짓고 이렇게 가야지.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겁니까 진짜로? 자, 해답은 공급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3기 신도시 외곽의 공급이 아니고 도심에다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핀트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죠. 도심에 공급해야 되는데 외곽에 3기 신도시를 빨리 뭐 어떻게 해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도심에다 해야지 되는 거지. 자, 3년간 21번째 대책이 나왔고요. 이제 22번째 대책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패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자,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요, 잘못됐으면은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22번째 대책 나오는데요. 역시 시장을 올가면은 이 세제를 강화해서 뭐 종부세 강화, 계속 들고 나오죠. 지금 종부세 강화해서 시장을 올가매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1년 이내에 다주택자가 아니고 1년 이내에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요. 단기 매매라 그래서 원래는 양도세 40%인데 그걸 갖다 또 8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규제, 이 시장을 올가매는 정책, 대출 규제, 세율 인상, 그리고 규제 지역 확대. 지금 수도권은 아직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하고 그리고 파주만 지금 아직 규제에서 안 묶여 있고요. 다 묶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으로까지 확대돼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더 다 묶일 지방 전체가 다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국토가 다 묶여야 끝날 것 같아요.
자, 집값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시장 올가매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집값이 오르는 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예요? 지금 돈 많이 풀죠. 금리는 제로 금리죠.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이 코로나 영향이 지금 엄청 크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그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물자산 쪽으로.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그래서 뭐 영국이고 미국이고 독일이고 이런 싱가포르이고 이런 나라들이 집값이 지금 엄청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투기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올리는 거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이제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의 변화, 전환. 이거 정말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 임기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정미를 거둘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신도시는 신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도심의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다 늘려야 되는 거지 왜 신도시에다 늘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히는 거라니까 부동산이. 자, 내년 서울 공급 물량 올해의 절반입니다. 올해 공급 물량이 42,021가구. 42,021가구였는데 그렇죠. 내년에 2만 약 3,000가구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죠. 근데 재밌는 거는 2021년도는 또 2021년도의 절반으로 줄어. 만 한 2,000가구? 이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 물량 지금 줄어요. 왜? 규제가 많으니까 새로운 신규 물량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럼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자, 서울 집값 급등의 주범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죠. 정부 정책이 올린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오히려 시장 원리에서 잘 작동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는 시장이 개입을 조금만 해야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논리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아주 깊숙이 절대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겁니다. 이걸 왜 자꾸 다주택자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이제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정부 트라우마 뭐예요? 참여정부 시절에 5년 동안 계속 30번 가까운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은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민심을 잃어서 재집권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현 정부에서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집값만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항상 과거 역사를 알면은 지금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규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얼마 후에 또 가격이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하고 너무도 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도 30번에 가까운 규제로 시장을 얽어맸다. 서울 집값 5년 후에 56% 올랐고요. 평균 강남 3구가 80% 올랐습니다. 자, 그럼 완전 실패죠. 지금 정부는 이 전철을 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규제 실패는 불똥이 이게 이제 규제 실패의 불똥이 청와대로 지금 튀었다는 거죠. 네, 청와대 비서실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주택 참모들 솔선수범해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웃기는 게요. 본인은 청주 아파트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저기 청주 아파트를 왜 먼저 팔았느냐? 똘똘한 한 채라는 거죠. 강남은 오르니까 강남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똘똘한 한 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대국민 메시지가 된 거죠. 아, 강남은 오르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지고 있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똘똘한 한 채를 매도하겠다고 또 발표했어요. 괜히 전부 막 시달리니까 언론에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팔겠다. 그리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청와대 고위 관료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팔아라 정부 주택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니, 이 집은 내 사유재산인데 이거 함부로 팔아라 말아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는 악이고 무주택자는 선입니까? 집 두 채, 세 채 보유하면 잘못입니까? 세금 다 내고 취득세,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요. 보유할 때 보유세 내죠.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다 내잖아요.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또 내죠. 세금 다 내고 정당하게 구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집 세 채, 두 채, 세 채 있는 게 잘못입니까? 이게 몇십 채씩 있다면 이건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도 무조건 두 채만 되면 투기꾼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집값, 우리나라 집값이 오른 게 투기꾼들의 소행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추세고, 그거는 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 있으니까, 유동성의 효과 때문에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정부의 잘못은 없습니까? 자, 인정할 건 인정했던 대통령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했던 대통령으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는 오히려 솔직히 잘못을 고백을 하고, 아, 여태까지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앞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뭔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자, 규제정책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공급 부족. 서울 집값 오르는 게 투기꾼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는 인식 없이는 또 실패할 겁니다. 22번째 대책도 역시 똑같은 21번째 대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자,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재테크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정말 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여러 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어쩌다 두 채 마련하고 그런 분들이 투기꾼 아니거든요. 근데 투기 두 채만 이상만 되면 무조건 투기 수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지금 인식이 난 너무도 좀 생소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가 아무리 안 좋고요. 규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항상 틈새 시장은 있고요. 항상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규제가 많다고 괜히 겁먹지 마시고 내가 내 재산을 늘려가는 게 재테크거든요.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계속 좋은 그런 강의로 뭔가 투자의 타이밍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진리죠. 예. 항상 우리가 기회가 오잖아요. 부동산도 분명히 내가 그 살 기회가 있었어. 그때 가격이 가장 바닥일 때. 그런데 그때는 또 사람들이 전부 사지 말래. 전부 지금 바닥 아니라고 다 사지 마. 결국 못 사. 그랬더니 집값이 올라. 많이 오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 이젠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 그럼 어떻게 떨어질 때 또 기다려. 이런 악순환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만났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강의 많이 보시고요. 힘을 키우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